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텔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입동입니다. 겨울에 초입에 와서 그런지 유난히 오늘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보였는데 활기찬 잎새에서 가을을 맞아 겨울에 앞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니 시간이 우리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걸 많이 느끼게 합니다. 클라우드 세상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어디론가 흘러갈 텐데 OCI는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도 OCI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곰돌이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새로운 오거나이제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말로 조직 관리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새 테넌시를 생성하거나 기존 테넌시를 연결해서 테넌시를 관리할 수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정보를 확인하고 조직 내의 테넌시에 서브스크립션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 청구 비용 레포트 기능을 사용해서 조직의 모든 테넌트에 대한 비용이나 사용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죠. 그림을 한번 보면서 콘솔에서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Governance and Management 탭을 눌러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Organization Management 항목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 자리에 Unified Billing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Organization Management가 대신하게 된 거죠. 하위로 테넌시, 인비테이션, 서브스크립션 매핑이 보입니다. 유니파이드 빌링에 연관되었던 기존의 계정 관리 화면에 존재했던 구독 공유라든지 링크된 테넌시가 없어지면서 조직 관리 서비스 쪽에 이 기능이 통합된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우선 기존에 있던 유니파이드 빌딩 기능을 대체하거나 뭐 확장한다고 볼 수 있겠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 테넌시를 연결하고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을 연결해서 청구 결제를 통합한다라는 면에서는 유니파이드 빌링과 기능과 유사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조직 관리 기능은 기존의 유니파이드 빌링 기능을 확장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조직 관리 기능은 이 기본 테넌트가 부모 테넌트로서 하위의 자식 테넌트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 그 통합 빌링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네. 자체 하위 테넌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추가 기능이 생긴 거네요. 그럼 실제 사용자에게는 테넌트를 생성한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어요? 네, 기존의 유니파이드 빌링, 통합 빌링으로 용어를 통일할게요. 이 기능은 구독을 공유하면서 여러 테넌트에 걸쳐서 빌링을 통합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 조직 관리의 기능과 역할이 같은데요. 통합 빌링에서는 연결 대상이 되는 각각의 테넌시가 독립된 계약 관계, 서브스크립션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인 B사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은 A사도 있어야 되고 B사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A사 내 C 부서가 별도의 테넌트를 구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격리된 환경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시다. 기존이라면은 C 부서의 테넌트를 위한 계약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C 부서는 A사의 하위 팀으로 결제 또한 A사 하나로 결제가 될 텐데 프로젝트를 분리하면서 별도의 클라우드 어카운트 계약을 따로 생성해야 된다면 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겠죠. 이럴 경우에 조직 관리 기능을 쓰면 C 부서 테넌트 하나를 A사 어드민이 생성해내고 C 부서는 완전히 격리된 새로운 테넌트를 가지고 결제는 A사 중앙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이라키한 조직에는 계약 하나로 다 되네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 격리된 환경이라서 이건 좀 꽤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 사이즈가 조금 큰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고객사 등에서 이런 그 하이라키한 구조가 좀 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하나의 어카운트, 클라우드 어카운트가 생성되면 기본적으로 그 어카운트 네임이 기본 테넌시 네임이 되고 또한 루트 컴파트먼트 이름이 됩니다. 계층 구조가 테넌시, 컴파트먼트, 유저 순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OCI의 그 IAM 팔리시는 이 모두 이 세 가지 계층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별로 퍼미션을 세분화하고 있어요. 제일 상위에 테넌시에 대한 팔리시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권한이 최상위가 되겠는데요. 테넌시를 독립적으로 가져간다면 또 하나의 최상위 권한이 하나가 더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의 기본 테넌시에 적용된 컴파트먼트 권한으로는 부족하거나 뭐 복잡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설정이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 대신에 자식 테넌트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집을 꾸려서 나가면 부모 테넌트가 살림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점이 복잡한 점이 있겠죠. 자식 테넌트 집에 뭐 계량기를 직접 달아놓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어디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추적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대주는데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하위 테넌트는 주변에 그 다른 테넌트가 뭐 어떤 게 있는지 몇 개나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나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형제 테넌시라고 할게요. 그 형제 네. 테넌시 집에 밥그릇이 몇 개가 되는지 다 볼 수 있으려면 완전한 격리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부모 테넌시의 어드민이 아니고서는 자식 테넌시는 다른 형제의 살림살이를 볼 수가 없고요. 부모 테넌트의 권한이 있으면 어, 어, 부모 테넌트 자체의 권한이 없으면 누가 내 형제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테넌트에서 새로운 테넌트도 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아, 만들어진 하위 테넌트는 뭐 차일드 테넌트, 자식 테넌트라고 하죠. 이 자식이 자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음, 부모, 예, 그렇죠. 부모 테넌트 외에는 이 자식 테넌트를 현재는 만들어낼 수 없고요. 아직까지는 부모 테넌트가 할아버지 테넌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빌링이라든지 관리적인 관점에서 더 복잡해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조직 관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테넌시, 인비테이션, 서브스크립션, 매핑 이 세 가지로 항목이 보이고요. 테넌시트를 생성하려면 테넌시스를 먼저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 테넌트가 존재하고 기존에 생성된 자식 테넌트들이 보이네요. 테넌트 추가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자식 테넌트를 만드는 버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외부의 다른 테넌시를 초대해서 그 테넌트를 부모 테넌트 아래에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새로운 테넌트 추가에 필요한 옵션은 테넌트명 그리고 만들어질 자식 테넌트의 홈 리전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 테넌트에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홈 리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생성될 테넌트의 관리자 이메일을 기입하고 테넌트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방금 기입한 이메일로 그림과 같이 초기 설정 패스워드와 함께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새 테넌트 관리자는 이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새로운 테넌트의 관리자로서 완전히 격리된 새로운 테넌트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테넌트 추가 옵션에서 기존 테넌트를 초대하는 옵션입니다. 필요한 옵션은 초대할 테넌트의 이름과 초대할 테넌트의 OCID 그리고 초대 메일을 받을 수신자 메일입니다. 테넌트 이름은 반드시 기존의 이름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 메일 또한 메일은 옵션이고 초대가 되면 초대받을 그 테넌트의 인비테이션 항목에 동시에 요청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테넌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초대를 한 곳과 초대를 받지 않은 초대를 받은 곳에 인비테이션의 그림과 같이 펜딩 상태로 초대 상태가 나타나고요. 초대 받는 쪽 테넌트에서는 수락과 거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이메일로는 그림과 같이 초대장이 발송되게 됩니다. 요청에 클릭을 하고 로그인하면 초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서브스크립션 매핑 정보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식 테넌트가 생성되면
부모 테넌트로 서브스크립션이 매핑이 되게 됩니다. 특정 테넌트의 서브스크립션 매핑을 해제하려면 자식 테넌트의 매핑 정보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용 정보와 비용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 테넌트의 관리자는 각각의 하위의 자식 테넌트의 어떤 리소스를 얼만큼 썼고 과금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관리 항목에서는 비용 분석을 선택하고 테넌트 아이디나 테넌트 명으로 각각의 테넌트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각각의 자식 테넌트들은 자식 테넌트 자체 사용량과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신의 홈리전이 아니라 부모의 홈리전으로 이동해야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링 정보들이 원래 기본 디폴트 부모 테넌트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 자신의 사용량을 보려고 해도 부모 홈리전을 이동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테넌트의 홈리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정 관리 페이지에 리전 관리에서 해당 리전을 구독하면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예, 이번 기능 개선으로 진정한 멀티 테넌트가 이제 실현된 것 같아서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오거나이제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라클의 새로운 리전 소식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와 싱가포르이네요. 곰돌이님,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어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은 OCI의 새로운 리전이 생긴 소식입니다. 바로 프랑스 마르세유 리전과 싱가포르 리전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지난주 일요일에 같은 날 두 리전의 오픈에 대한 그 새로운 릴리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3주 전에 OCI 읽어주는 곰돌스 24회차 방송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리전을 오픈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오픈할 리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먼저 프랑스 마르세유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오픈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를 뺀 두 군데가 예상처럼 오픈을 했네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오픈할 두 번째 그룹인 이탈리아의 밀라노,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가 이어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현지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예루살렘 리전을 소개하면서 오라클은 2025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함께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정이라든지 이런 요건에 제일 민감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유럽에서도 이 프랑스가 특히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엄격한 것 같습니다. 새로 오픈한 마르세유 리전도 프랑스죠. 이러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세유와 싱가포르 리전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전 세계 33개의 상용 리전이 운영 중이고요. 건립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리전이 11개, 그리고 8개 지역에서 애저 상호 연결 리전을 제공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내년 말까지 44개의 리전을 오픈한다는 계획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하면은 파리가 제일 큰 도시고 제일 먼저 오픈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마르세유가 먼저 오픈을 했네요. 예. 파리가 익숙하죠. 파리는 내년 초에 오픈을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요.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멀티 리전을 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순서는 내 외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해당 지역의 대형 요구사항이 우선 있으면 그 지역을 먼저 오픈하기도 합니다. 파리 또한 내년 전반기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프랑스도 DR 리전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가 이름은 익숙한데 어떤 곳인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이죠? 네.
이 OCI 읽어주는 곰돌스 덕분에 리전이 새로 오픈할 때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요. 그 지역에 관련된 재미난 내용들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르세유는 프랑스 관광청 사이트가 제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프랑스 제2의 도시고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의 휴양지이기도 하고 각종 문화유산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파리 다음으로 오래된 이 도시는 약 2600년의 역사가 있고요. 아름다운 궁이나 대성당, 이런 유적지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곳에는 지중해 문화박물관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유명한 음식으로는 프랑스의 해물탕이라고 그러죠. 부야베스가 이곳 마르세유 발상지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항구 도시니까 각종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게 제공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세유는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중 한 300일 정도가 아주 깨끗한 햇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요. 마르세유 하면 떠오르는 게 마르세유의 비극이라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이 대표팀이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 팀에 5대0으로 대패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마르세유였고요. 마르세유 현지에서 월드컵 도중에 감독이 경질당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차범근이죠. 이후에 명예가 회복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온 국민의 감독 경질을 요구할 정도로 5대0이라는 스코어를 상당히 치욕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상대편 감독이 이 히딩크가 이 대표팀 감독으로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축구 기술 중에 마르세유 턴이라고 해서 유명한 드리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강인 선수가 탈 압박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아시지만 이 상대편 측면으로 등지면서 돌면서 발을 바꿔서 공을 흘리듯이 턴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술의 원조는 누구다 또 누구다 논란은 있는데요. 마라도나가 처음 사용했을 때는 이 마라도나 턴이라고도 했고요. 많은 사람의 이름을 딴 턴, 누구 턴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이 이름으로 안착하게 된 결정적인 장본인은 바로 지네딘 지단입니다. 지단이 이 마르세유 턴을 가장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선수라고 해서 그의 고향인 마르세유 이름을 따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세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한번 싱가포르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같은 날 오픈한 싱가포르 리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싱가포르 리전이 지금보다 더 빨리 오픈할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현지 사정 때문에 오픈 일정이 좀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보다는 더 익숙하고 나라가 작아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도 어디 얘기만 들어도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사용 중인 기업들 중에서도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 리전이 그 오픈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린 그런 기업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파트너사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있어서 호주 리전이나 인도 리전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싱가포르 리전이 빨리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싱가포르 리전이 오픈함에 따라서 그분들은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곰돌이님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도 싱가포르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죠. 이게 도시국가라고 하죠. 말레이 반도 남단에 있는 그 섬나라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인구의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말레이인, 인도인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국가 특성상 나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간척지를 되게 활발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토를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부산광역시보다 약간 작고 인구는 약 5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꽤 높은 편이죠. 사회적으로는 유교와 개신교의 청교도적인 가치에 기반한 엄숙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의 생활 양식을 계도하는 그런 약간 자유권이 좀 박탈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으면서도 이 독자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성공한 도시 국가 모델이다, 뭐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뭐 이런 뭐 긍정적으로 찬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뭐 약간 잘 사는 북한이다, 또는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다, 뭐 리콴유 주식회사, 뭐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체제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뭐 독재자 리콴유를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체제를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매니저가 싱가포르 분이었는데 굉장히 리콴유에 대해서 존경하고 상당히 본인들의 그런 체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징하면은 떠오르는 게 머라이언이죠. 머라이언은 뭐 어디를 가나 머라이언 상이나 또는 뭐 이런 마크, 아이콘 이런 것들로 다 싱가포르 내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 국명 자체가 산크리스토로 사자의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자주 사자 형상들을 국가를 표시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전 좀 약간 의아한 게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가 타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요. 이번 오픈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유럽에 있는 프랑스의 마르세유보다는 싱가포르 리전하고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OCI의 새로운 리전 두 군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OCI 버전 걸어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데이터베이스 툴에 대한 뉴스입니다. 베어메탈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OCI 관리형 서비스 중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도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모든 도구가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창한 이름이긴 한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그러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서비스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보자면 OCI 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관리하는 커넥션스와 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SQL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SQL 도구인 SQL 워크시트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도구 서비스에서 유저의 VCN 내 프라이빗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커넥션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OCI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원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고 어떤 유형의 데이터베이스인지, 이게 이제 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인지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형태로 돼 있는 이런 것인지, 아니면 엑사데이터 VM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인지, 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 그리고 OCI 볼트에 저장된 비밀번호의 위치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OCI 볼트의 기능과 연계해서 OCI 내에 이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연결 정보, 인증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예를 들자면요. 특정 이제 개발자들 간에 접속해야 될 개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개발 DB의 유저, 그다음에 주요 스크립트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커넥션스 정보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공동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모니터링, 튜닝, 개발 관련돼서 많은 툴들이
원래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서비스에는 그렇게 크게 많은 기능이 없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라클 서비스들이 이게 보통 명사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도구 모음을 데이터베이스 툴스라고 이렇게 그대로 명명을 한 것인데요. 이번 서비스의 경우는 이렇게 보편적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의 내용이 좀 불명확해진 경우와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서비스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는 성능이라든가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로그 수집이라든가 상태 정보, 그다음에 SQL 프로그램에 이게 작성하는 그러한 툴들, 또 백업, 마이그레이션, 구성 관리 등등등 이게 많은 도구들, 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커넥션에 대한 관리, 그리고 SQL 워크시트 이렇게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것을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툴스라고 명명함으로써 너무 이름을 거창하게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이 관리 도구나 개별 도구들을 좀 하나로 모아놓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서비스나 도구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이 기능이 좀 보강이 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번 여기에 붙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약간의 이 아쉬움과 함께 역시나 따끈하게 유튜브에 올라온 안내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공룡 QR코드 찍어보시면요. 11월 6일자로 갓 올라온 이 데이터베이스 툴스와 관련된 소개와 데모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략하게 데이터베이스 도구 모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엑사 CSS의 변경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어메탈님이 이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이번 소식을 초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VM 클러스터를 위한 그 스캔 리스너 포트를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본 스캔 리스너의 경우에 오라클의 기본 리스너 포트 넘버인 151이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151번, 그러니까 1521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리스너로 포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포트 번호의 단점이 바로 이 보안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내 S사의 경우도 오라클 리스너에 대한 포트 넘버를 이 디폴트 포트인 151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전부 다 다른 번호로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시스템 보안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주요 서비스로 알려진 포트는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엑사CS의 스캔 리스너 포트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이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이 스캔 리스너의 포트 변경과 관련된 소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도 있고 많아서 어떻게 소화할까 고민되는 주도 있는데 이런 주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하는 것도 편한 방송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좋게 봐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엽이 지고 비가 오면 많이 차질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2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